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 가요 이마트, 행복해요 이마트,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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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네, 마트에 가면은요 늘 나왔던 노래가 오늘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마트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노래가 딱 떠올랐는데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신세계와 알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서 신세계 그룹주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신세계, 알리바바 손잡자, CJ 대한통운이 오히려 들썩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보신다면 CJ 대한통운 오히려 수혜주로 떠오르게 되면서 5.54% 반등이 나왔고요. 85,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신세계 INC만 소폭의 빨간불을 켰고요. 신세계는 1.5% 하락, 신세계 인터내셔널 3.55% 하락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 가까이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기 전에 어제 어떤 공시가 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띄워주시죠. 이마트와 알리바바의 합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알리바바와 합작 투자 계약을 맺어서 사업 협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기업 가치가 6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합작법인으로 그랜드 오 푸스 홀딩을 설립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폴로 코리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마켓 지분 100%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지분 관계가 나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어떻게 합병이 되는지 JV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아폴로 코리아의 지분 구조는 이마트가 80%, 이베이 인터내셔널이 20%를 들고 있고요. 아폴로 코리아의 50% 지분과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지분이 50%가 합쳐져서 JV 그랜드 오 푸스 홀딩이 지금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마켓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이마트와 알리바바 합병, 주가에는 긍정적인 좀 시나리오가 오늘 전개되지 않았는데 어제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이 나왔던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면요. 먼저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지금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지금 점유율을 확실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바로 다음으로 뒤쫓고 있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커머스에 대한 추격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합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지금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쿠팡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비한 수준의 점유율만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마켓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지마켓의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살펴봤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다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를 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크게 됐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을 인수하고 나서 오히려 경쟁력과 실적 악화의 수순을 잡고 있고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딜로 인해서 연결 실적에서 오히려 지마켓이 빠지게 된다면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고요. C커머스의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손을 잡게 된다면 긍정적이다 라는 점을 보고 있지만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도 있지만 여전히 이 합병의 시너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내용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4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G마켓의 한국 셀러 확보의 경쟁력,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소싱 능력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신규 셀러의 모집이 원활해질 것이다. 물류 측면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경쟁 심화, 그러니까 시커머스죠. 그쪽과 직접적인 협력을 맺은다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쪽에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 측면에서 그 부분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중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갖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하지만 오늘 시장의 반응은 주가에서 보다시피 싸늘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면 오히려 알리바바 측면에서 역직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겠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 G마켓에 투자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CJ 대한통운만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윤재 초이스는 신세계 그룹주 그리고 오히려 들썩이고 있는 CJ 대한통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5년에 대한 준비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금요일장이 이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요. 산타는 안 오고 부르지도 않았던 사탄이 왔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겨우 2,400선을 지켜내고 있고요. 대표적인 원인으로 환율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환율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환율이 1,500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환율을 또 뭐 방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율이 지금 뭐 1,480 얼마까지 한 3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476원 정도로 일단 마감을 해줬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1,500원 근처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500원을 뚫었을 때 심리가 무너지면서 네. 뭐 1,600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00원을 갔냐 마냐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보통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갔을 때 이제 패닉이 오면서 훨씬 더 크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도 비슷하죠. 주가가 뭐 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면 거기서 또 더 올라가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떨어질 때도 똑같아요. 와, 이 정도면은 저평가인데, 와,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또 급락을 해버리네. 이게 사람 심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싸고 이 정도면 비싸다. 그렇게 딱딱딱딱 기계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미래의 거를 더 땡겨오기도 하고 분위기를 타가지고 계속해서 과하게 올라가거나 과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1,500원 가면 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정도에서 그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제가 네. 1,600원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에 비해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달러 인덱스는 사실상 횡보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간밤에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상 박스권에 있어요.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박스권인 상황에서 환율이 왜 계속 올라가는가? 물론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외인들 이제 자금 이탈도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뭐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고 그다음에 유가 역시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불경기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금 가격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증시는 나쁘지 않게 잘 가고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는 계속 좋은 상황이고 이걸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뭐 1,476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은 뭐 외인, 기관 모두 이제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좀 사줬고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환율 방어랑 지수 방어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율 방어가 이제 외인들이 이렇게 이탈해버리게 되면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매도세가 과연 멈출 거라고 보여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트럼프 정권 취임하게 되면 훨씬 더 미국 주식 매력들은 더 올라갈 텐데 한국에서 더 빼면 뺐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봅니다. 심지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외인들이 빨리 발을 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외인들이 이탈하면서 환율 방어가 안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 방어가 어려워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보유고가 솔직히 IMF 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굉장히 또 선진국이고 꽤나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난다, 뭐 IMF 때 같이 된다. 그거는 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기는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거를 외환보유고를 다 써버린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지수가 지금 2,400선을 계속해서 방어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터졌을 때 뭐 그 이전에도 물론 2,400선이 깨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2100 초반까지 무너졌다가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리면서 지수는 우상향을 해주고 있었어요. 24년도, 23년도 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22년 말부터는 지수가 어느 정도 꽤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 안에서 2,400선을 깬 거는 직전 이제 8월이 처음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장중에 깼고 그 다음에 11월에도 깼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2,400선이 깨진 게 좀 상징하는 바가 큰 게 종가상으로 깨졌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무너졌다, 깨졌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400선이 깨지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이제 쇼크성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면 방어에 실패했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불이 나게 이제 밀어 올리면서 살려놨는데 지금 또다시 2,400선에서 계속 터치하고 있죠. 뭐 종가상으로는 버틸지 모르겠지만 계속 아랫꼬리 달면서 무너졌던 거를 다시 버티게끔 밀어 올리고 버티게끔 밀어 올리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직 급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뭐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어요. 무너지면 그때 본격화하려고 2,400선 언저리에서만 방어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결국 이제 환율이 1,500원 정도 수준까지 갈 것 같고 가게 되면은 방어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급락이 나오면 그때 이제 좀 진짜 위기라고 좀 볼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 스탠스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한국의 이제 주식 증시에 대한 체질 개선이 좀 이루어질 만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급락 이후의 상방 모멘텀에서는 좀 강력한 상승 또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무너진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현금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놓으시는 전략으로 계속 나아가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봤고요. 환율에 대한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이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신세계 그룹주와 오히려 오늘 수혜를 받고 있는 대한통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룹주가.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초반에 증권사 레포트에서 일제히 목표가를 9만 원까지 바라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 신세계 정영진 회장 이분이 그 트럼프 네. 만났다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지금 어느 기업이 빨리 트럼프에 줄을 대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패권은. 뭐 그게 정의롭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뭐 정의로운 걸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돈 어떻게 버느냐를 네. 얘기하는 방송이지. 빨리 지금 트럼프의 줄을 누가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패권 결국 이제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요. 이건 단순히 이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번 트럼프 2기는 1기 때와는 또 달라요. 뭐 언급해드렸지만 1기 때는 사실 공화당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이번은 장난 아닙니다. 그냥 레드 스윕이라고 부르잖아요. 상하원을 싹 다 장악했고요. 그 국민들의 여론 역시도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닌 수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해리스랑 박빙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그쵸. 아니 이게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박빙이라고 자꾸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박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안 하는데 좀 그게 좀 많이 저는 의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딱 이제 터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저 같아도 제가 미국 국민이면 무조건 트럼프 뽑을 것 같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니까요. 네, 자국 그렇죠. 우선주의인데 네. 지금 상생해서 잘 가자, 평화롭게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 나부터 잘 살아야죠. 네, 지금 트럼프의 기조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상생했어. 이제 상생할 생각 없어. 우리 상생 많이 해서 중국한테 뺏기게 생겼어, 1등. 이제 상생 못 해. 미국 1등 다시 공고히 해야 네. 돼. 우리는 그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1등을 쥐고 있는 국가나 뭐 기업이 이거를 2등한테 뺏길랑 그쵸. 말랑한 상황인데 이걸 협상론지가 된다? 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미국 자국 내에서 여론도 저는 굉장히 이제 뜨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다시 정말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정도로 패권국이 되기 전까지는 트럼프, 제2의 트럼프 같은 자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으로도 먹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얼마나 빨리 미국에 줄을 대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이랑 같이 갈 생각 없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우리는 2% 성장해도 되니까 중국이 마이너스 20% 성장하면 괜찮아. 이 기조예요. 왜냐면 1등 공고히 해야 되니까. 1등을 공고히 하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빨리 많이 성장하거나 다른 곳이 성장을 못하게 하거나. 네. 지금 둘 다 해야죠, 미국은. 네. 발등불똥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주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이마트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게 미국과의 이슈가 있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급락 떨어졌을 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죠? 오늘이잖아요. 중국이랑 이제 손을 잡았다. 합작한다고 하니까. 예. 저도 그래서 의아한 게 어제도 저희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트럼프랑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이렇게 알리바바랑 손을 잡은 걸 좀 신기해요. 그래서 이 네네. 부분을 미리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을까? 합의를 봤을까? 네. 이렇게 할 건데 좀 봐줘. 봐줘. 네. 이해하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보세요? 나는 이제 트럼프 너랑 친구니까 네. 그쪽으로 훨씬 더 할게. 여기는 그냥 이제 서서히 발을 빼야 되니까 지금 확 빼면 우리 힘들어. 서서히 빼야 되니까 친구인 척 좀 이렇게 쇼윈도처럼 하고 네. 넘어갈게. 이렇게 했는지 그것까지 뭐 저는 가서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의 심리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이제 어느 정도 좀 같이 합작이라든지 뭔가 이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붙은 기업이나 업종들은 불티나게 가거나 하방도 네.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이죠. 트럼프가 나서서 한국에 먼저 전화를 했잖아요. 도와주러. 그럼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뭐 타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는 뭐 존스법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조선업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축소됐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애초에 중후장대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엄청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마진율 높은 산업들로 많이 해나가는 국가기도 하고요. 지금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네.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보면은 중후장대 산업에서 지금 그 마진율 높은 IT나 뭐 이런 쪽으로 막 그렇죠. 넘어갈랑말랑하는 그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패권을 잡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그래서 제가 조선이나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짱짱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여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네. 있는 거고요. 지금 HD 현대그룹주들 그것뿐만 아니라 중후장대 산업들이 아직도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빨리 이쪽들이 줄을 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좋아질 것 같다. 그 이제 이마트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게 뭐 모종의 커넥션이 뒤에서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장에 노출되기 전에는 이게 중국이랑 뭐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호재로 시장에서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오면 나왔지. 과거에도 중국 기업인데 한국에 상장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언급한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좀 아름아름으로 그냥 오. 우스갯소리로 얘기 나오는 네. 게 지주사, 금융주, 중국 기업. 세 개는 한국 시장에서 투자는 하지 마라. 네. 어지간하면 하지 말자. 결과가 좋았던 적이 거의 뭐 경험적으로 없다. 네, 사막에서 뭐 바늘찾기 수준이었다. 그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 금융주나 지주사는 그게 안 좋았던 이유가 있긴 해요. 밸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 금융적 성숙도가 증권시장 성숙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걸 또 나서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뭐 중국 관련된 이슈가 이제 더 큰 호재로 덮지 않는 한은 이마트는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주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소매유통 쪽은 연말 네. 특수를 노려볼 만한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이제 연말 특수도 거의 끝나가고요. 소매 판매 쪽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매 판매 좀 눈여겨볼 만한 했던 게 여기서 언급드렸는지 기억은 네. 안 나는데 현대그린푸드랑 뭐 삼양식품 얘기해 주셨습니다. 얘기해드렸나요? 예. 현대그린푸드랑 삼양식품 뭐 그런 이제 특수한 몇 개 기업들 제외하고는 또 소매 판매 수혜를 받는 종목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레포트들이 한 4-5개가 이마트에 대해서 나왔는데 네네. 거기에서 또 나와 있는 게 이마트가 일단은 알리바바랑 손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이지만 내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그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건 하나의 이제 심리적인 측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네. 심리를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이마트가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협력하겠다는데. 그렇죠. 네, 알리바바 그리고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금 점유율 2위라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네. 아닌 네. 기업인 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만 시장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또 이러면 미국에서 또 이제 막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또 공격 들어오면서 괜히 또 같이 묻어가다가 또 타격받는 거 아닌가. 시장에서 이런 염려를 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런 염려만 없으면 그러면은 저는 뭐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이랑 사업한다고 무조건 안 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심지어 중국은 내수가 또 얼마나 짱짱한 나라예요. 인구가 몇만이 아니죠. 몇십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사업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것까지는 아닌데 네. 이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그 눈치를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많이 빠진 건데 사실 저는 협력하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냐. 저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CJ 대한통운이 오히려 오늘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 그쵸. 이쪽은
왠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찍히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거 좀 이마트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CJ 대한통운은 그냥 뭐 앉아서 뭐 잘 되든 말든 수혜 보는 거니까 제가 항상 이런 기업들 좋아하거든요. 뭐 니네 잘 되는 건 모르겠고 우리 잘 되는 게 중요해.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때도 그랬는데 전기차가 실제로 수익성이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고 환경 규제에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네. 수익성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때요? 보조금 다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아니 그 수익성도 없는 사업 왜 세금 내가면서 정부가 뭐하러 지원해 줘야 되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CCUS는 또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 사업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네. 트럼프는 사업성이 없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사업가 마인드네요, 딱. 그렇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뺏길 1등을 네. 뺏길까 말까 한 상황인데 무슨 환경? 그쵸, 그쵸. 일당 1등 잡고 환경 네. 얘기해. 2등 되면 그때부터 환경이고 뭐고도 없는 거니까.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도 그랬지만 거기서 전기차가 수익성이 잘 안 나니까 완성 자동차 업체들이 되게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네. 많았어요. 근데 배터리 업체들은 잘 가죠. 알바야? 난 그쵸. 배터리만 팔면 돼.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니네는 배터리 네. 넣을 수밖에 없잖아. 전기차 늘릴 거고. 배터리 업체들은 수익성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약간 배터리 같은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마트가 그렇게 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 좋아. 네. 이런 포지션인 것 같아서 저는 CJ 대한통운은 지금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포인트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CJ 대한통운 혹시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더 괜찮게 보는 주식들이 있어서 네.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CJ 대한통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네. 편이니까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95,000원에서 10만 원 위로는 한 차례 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기업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실적 컨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마진율 역시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선호하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성장 가도만 어느 정도 달려가게 되면 PER, PBR 다 저평가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CJ 대한통운도 한번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재 초이스는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이제는 저희 대표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를 들고 오셨는데 한 가지 종목은 HD 현대마린솔루션 들고 오셨고요. 한 가지 종목은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오리엔탈 전공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시간에 진짜 많이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2025년에도 역시나 주도 섹터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초이스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둘 다 괜찮게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오르던 조선 업체들이 다른 종목이에요, 아닙니다. 예, 아직 안 오른 조선 업체들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신을 많이 냈고 네. 앞으로도 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냐면 일단 미증시는 앞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는 다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품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는. 이제 완성 조선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거품이라고 저는 봐요. 거품까지는 아닌데 들어가기 좀 무서운 네, 점이죠. 이제 신규 진입하기는 좀 네.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낙수 효과를 볼 만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서 결국 원래 이제 우량주나 완성 조선 업체들부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사이즈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반도체가 가고 그 다음 제약바이오 가고 중후장대 가고 이렇게 낙수 효과를 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초이스하지 않은 HD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좀 네.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나도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른 완성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일단 최근에 방금도 제가 중국 얘기했지만 네. 중국이 이제 조선업에 엄청나게 진출을 많이 하면서 점유율을 다시 늘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잃어버린 15년, 잃어버린 20년 조선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 중국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면서 밀려나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또 장악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시 패권을 잡아온 어떻게 보면 그 원동력은 조선업이 한 단계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LNG 추진선으로 변화의 패러다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성비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 블랙마켓 자체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랬었는데 사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제 보수 정비도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솔루션 업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완성 조선 업체들 대비 절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블랙마켓 수요들이 지금 다 블랙마켓 아니고 뭐라 그러죠? 애프터마켓인데 깨끗한 시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지에서 지금 양지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표준어는 아니니까 싸제 시장에서 하다가 네. 정품 시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은 정품 시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이 지금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배들이.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블랙마켓에서 함부로 그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가성비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새로 만든 조선들이 지금 기술력이 성숙화 단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생이잖아요. 전기차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기술이 지금 뭐 카센터에서 고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아직 성숙화 단계 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고치는 데서 원래 만든 데 가서 그쵸. 정품 매장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만든 제품들이 그래요. 조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블랙마켓 수요를 다 빨아들여요. 그거는 중국이 진출을 해도 어차피 애프터마켓 시장은 현대마린솔루션으로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이 중국에게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당분간 마린솔루션은 그 수요를 다 빨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사실 2024년 신규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게 2024년에 정말 대어 중에 대어다라고 하면서 상장하자마자 진짜 점프업이 강하게 나왔었고 20만 원대까지 돌파가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바로 쭉 밀렸다가 하반기에 조선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는데 이게 상장 종목인 만큼 신규 상장한 종목인 만큼 네. 1년밖에 안 돼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우려를 잠재워 주시죠. 일단 신규 상장주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날의 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분위기 안 좋으면 좀 과하게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일단 기업 자체는 분위기 나빠질 일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조선 업황이 좀 분위기가 살짝 이거 옛날 같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내년에는.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점유율 막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선업이라는 게 공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주문이 밀려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한국 너네가 LNG 추진선 전 세계 이거라면 HD 현대 너희 이거 전 세계 이거라면서 니네한테 맡길게. 그래도 전 세계가 다 맡겨요. 그랬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공장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왜 주문이 밀려드니까 공장을 더 지어야 될 것 같아. 공장 더 지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3년에서 5년 까먹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까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이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중무장대 산업이 이래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무장대 산업이 막 국가가 성장하고 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할 때처럼 지금 개발도상국들처럼 그냥 자고 일어나도 뭐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개발할 게 계속 있어 나라가. 내수 개발할 것도 지금 네. 차고 넘쳐. 네. 그러면은 뭐 중무장대가 계속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 그다음에 이제 첨단 마진율 높은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이제 과도기에 있는 국가인데 이런 경계 민감 업종, 특히 중무장대 업종들은 공장을 못 늘린다는 거. 이게 못 늘리면 결국 한국에 맡길 건 다 맡겼어.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못 만든대. 수주도 뭐 내운영까지 다 밀렸어. 다른 나라로 넘겨야죠. 다른 나라로 가야죠. 그러니까 중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건 우리나라가 일단 다 가져왔어요. 고부가 가치는. 이제 저렴한 게 이제 중국으로 남은 물량들이 가는 건데 그 과정 안에서 결국 이제 그 마진율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단가를 세게 부르겠죠. 네.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 다음 수주 받고 막 이런 거부터는. 그럼 이제 단가를 세게 부르니까 마진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요. 먼저 수주를 빵빵하게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마진율이 우상향하는 네. 국면으로 가는 게 거의 저는 끝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마진율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지금보다 마진율이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 구조로 가게 되면 거의 저는 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을 때 완성 조선 업체들 1차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있죠.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지금 막 신고가 쓰면서 가려고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더 가는데 그게 이제 엄청 장기화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신규 진입하기에 좀 애매한 국면으로 간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린솔루션은 애매한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도 되게 좋은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 다 진입을 해도 여기 맡겨야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캐파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상 물량을 못 받아도 여기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확장이 될 국면이 저는 높다고 봐서 지금이야 이제 한 16만 원 매물대를 이제 막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블랙마켓 수요까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면 뭐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이 조선 업체들 다른 완성 조선 업체들도 물론 가겠지만 이 종목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실까요? 목표가는 전고점 뚫는 시점부터 네. 봅니다. 그래서 20만 7,500원이 전고점인데 여기 뚫고 나서부터를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체크해봤고요. 오리엔탈 전공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들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다른 좀 기자들 쪽도 많고 하는데 이 종목의 지금 차트상의 흐름이 좋은 건지 어떤 이유에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차트상의 흐름이 좀 좋아가지고 들고 나온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둘 중에 진짜 이거 뭐 코카콜라 맛있다 해야 되나 그 생각도 좀 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오리엔탈 전공이 솔직히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박빙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골랐다. 둘 다 너무 좋은데 우열을 그럼 가리긴 오늘 빠져서 갖고 오신 거죠? 네, 뭐 차라리 그게 좀 더 현실성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박 안에서 이제 거주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선박에서 그냥 배 무인으로 가는 수준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안에 데크하우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이 데크하우스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크하우스뿐만 아니라 하나 이 기업이 유명한 게 국내 조선 크레인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뭐 일단 한국에서 1등이면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거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오리엔탈 전공의 좀 키포인트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HD 현대그룹주들은 이미 조선 1등이다 해서 많이 가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그룹주가 이제 군함 키워드가 테마로 한번 불어오면서 트럼프 수혜를 받고 하나그룹의 조선주 군함 키워드를 먹은 하나오션도 거기서 반응을 했는데 네. 삼성중공업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LNG 관련해서 말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유럽에도 우리 거 사줘야 된다 너희 계속 이제 압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에너지라든지 천연가스, LNG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늘리는 차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사업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통에너지도 이제 수출하고 그런 과정 안에서 해양 플랜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전통에너지 중요시하는 대통령이니까 해양 플랜트 저는 분명히 또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한번 뛸 것 같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딱 3개 꼽으라 하면은 지금은 많이 축약이 됐잖아요. 대우도 사실상 합병이 되면서 이제는 현대랑 한화랑 삼성 이렇게 3개가 이제 조선업체에서 빅3로 이제는 거의 뭐 축약이 됐는데 네. 거기에서 삼성만 이제 후발주자로 아직 제대로 테마를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중공업 수혜를 받는 오리엔탈 전공을 준비해 온 거고요. 지금 최대 고객사가 삼성중공업이에요. 네. 가장 많이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잘 가고 거기 사업이 좋아지고 수주 많이 따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일단 군함 키워드는 트럼프가 먼저 요청을 했으니까 MRO 사업 관련해서 하나그룹은 하나오션도 먼저 그쵸. 그런 이슈는 있었고 HD 현대는 조선이라는 키워드를 아예 그냥 장악하면서 네. 가고 있었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전통에너지 부각이 되면서 해양 플랜트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직 잠자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움직일 거라 봐요. 그 과정 안에서 오리엔탈 전공이 삼성중공업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도 해서 삼성중공업을 이제 준비해 왔다 말씀드리고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유추하는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한 5,000원 지지라인을 구축해 줄 거로 보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 4,500원 내지 4,000원이 그 다음 이제 지지라인으로 구축을 해줄 걸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요 이제 구축 라인을 이제 형성해 주면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세를 한번 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6,500 내지 7,0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리엔탈 전공의 시총이 2,500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후년에 한 400억 정도 순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마진율이 이제 17%, 16.68%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마진율이 원래 8%, 5.6%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도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내후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외형 확장에 마진율 증가까지. 심지어 PER은 6배.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매력적인 저평가,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오리엔탈 전공 상승 모멘텀도 남아있다라고 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직 못 간 조선주 원하신다면 후발주자로 이런 종목들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전고점까지 바라볼까요? 네, 전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좀 갈만한 모멘텀이 아직 있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초이스 종목으로 오리엔탈 전공 살펴봤고요. 오늘전 대표님의 초이스는 오리엔탈 전공 살펴봤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네이버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님의 종목이고요. 네이버 20만 원의 평단가고 지금 비중은 30% 들고 계십니다. 저번에 22만 원 수익 100%를 보고요. 20만 원에 다시 잡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고 이번에는 매매 말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좀 제시해달라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미카엘님의 종목 네이버 어떻게 보실까요? 네이버는 사실 이제 그 AI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꺾이기도 하고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AI 수익화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상황인데 네이버는 거기에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모멘텀이 좀 거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기는 해요.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그 하드웨어 단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들 뭐 소프트웨어 쪽도 움직이기는 하는데 브로드컴 올라가고 그 이후에 팔란티어까지 그러기는 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갔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AI 소프트웨어에서 수익화 모델을 제대로 내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나. 그렇죠. 네, 뭐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내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수익화 모델이 있긴 한데 뭐 사실 그 기업에서 그 수익화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작거나 아니면은 완전 신생 기업이라 이제 막 벌기 시작하거나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미 AI 모멘텀을 타고 정말 많이 주가가 올라갔는데 소프트웨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많이 못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I는 사실 하드웨어가 진짜겠습니까? 소프트웨어가 본 게임이거든요. AI라는 거 자체가. 하드웨어는 그걸 하기 위한 전초전 준비 단계였던 거죠. 자, 이제 우리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달릴 건데 근데 그거를 해놓을 만한 기반이 좀 부족하네. 지금 하드웨어 단에서 능력이 이제 용량이 이런 게 좀 능력치가 부족하네. 빨리 이거 좀 개발 좀 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기계를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그 기기를 만드는 거는 사실 그 이후에 후폭풍으로 들어올 만한 부가가치 창출에 비하면 정말 약소한 거예요. 뭐 오죽하면 지금 뭐 미국이 애초에 생산 공장을 미국 내에 잘 안 해놓기도 했지만 뭐 다 다른 국가로 넘겼잖아요. 그래서 폭스콘에서 하고 대만 폭스콘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는 아이폰은 미국에서 안 만들지만 그 소프트웨어 파급력으로 돈을 애플이 벌어들이고 있죠. 뭐 요즘에야 리쇼어링 정책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네이버 같은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전도유망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지수가 좀 어렵고 AI 거품론이 대두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AI 본게임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관점 그리고 하드웨어 이후에 AI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진짜 파동을 보여줬을 때의 파급력을 내다보시면서 버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네이버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더 떨어져도 여전히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손절가를 원하실 것 같아서 손절가는 잡아드리겠지만
호흡을 한번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AI를 보시고 들어갔다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전통 플랫폼 기업, 한국의 구글이라고 평가받는 네이버는 18만 원 정도 지지라인이 여기가 1차적인 매물대로 보여져서 여기를 한번 잡아보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뭐 24만 원 가격대에 이제 다음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것까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18만 원 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24만 원까지는 목표가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의 종목이고요. HPSP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8,000원에 10% 반도체 오르는데 오늘 이 종목은 왜 빠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오늘도 2%대 밀렸고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완전히 횡보거든요. 네. 2만 원대를 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HPSP는 이미 한번 신을 너무 많이 냈던 종목이라 사실 여기서 다음 사이클까지 추세를 돌리려면은 지금 올해 이제 24년 1월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돼야 다시 이제 말아 올리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현재 HPSP는 너무 많이 땡겨온 것도 있습니다. 뭐 내년, 내후년 정도 이익 추정치까지 많이 땡겨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후년까지 보더라도 PER이 15배 정도예요. 이 정도면 이제 적정하다 정도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는 한 거예요. 여기까지 빠진 게 이제 적정인 거고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과하게 무너지게 되면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HPSP는 만약에 이제 추세가 깨지게 되면 조금 나중에 차라리 재진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이제 과거 쌍바닥 구간을 형성해줬던 23,5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일정 정도 물량은 좀 정리하시고 차라리 나중에 재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단계 반도체, 2단계 제약바이오, 3단계 중후장대인데 반도체 하드웨어 단에서는 좀 많이 흐름을 벗어났습니다. 한 24년 상반기, 23년 말 이때 투자했어야 됐고 지금은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 올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 드리면서 지지라인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만 원 지지라인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 한 가지 살펴볼게요. 알로하오님의 종목입니다. 이스타크고요. 2,195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올라가는 걸 좀 따라 샀다가 어쩌죠?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탄핵안 가결 이 내용이 나오면서 또 오늘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많이 밀렸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뭐 앞서서 한국에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정치 테마주예요. 아니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네네. 시장에서 이제 분위기가 금융주랑 이제 지주사랑 그다음에 중국 상장 중국 기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보통 많이 얘기가 되는 3대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리고 인맥 관련주.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작 나왔다고 투자하는 거. 최근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네. 이런 거는 뭐 사실 그거는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자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투자라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교수님께서 해줬던 이야기가 있으셨는데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도박을 흔히 얘기해서 투기를 하고 있는 네. 건지 분간이 안 가는 시점이 오기도 한다. 그거를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 게 첫째가 바로 리스크 관리를 똑바로 하고 있느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투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투기와 투자를 가르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를 한다고 주식시장에서 하고 있지만 도박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뭐 말만 주식이지 하고 있는 거는 영락없는 도박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정치인 인맥 관련주를 얘기해요. 과거 데이터들을 얘기해요. 과거의 정치 테마주들이 이런 이력이 있었고 이럴 때 이렇게 올랐었다. 이번에 그럴 것이다. 뭐 여기 인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안 됐을 때 그거를 반박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주식 뒤엔 기업이 있고 기업 뒤엔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라도 믿고 가고 성장하면 그거는 결국 올라가긴 해요. 아무리 계속 안 갈 수는 없어요. 보통 마진율이 훼손돼가지고 안 가는 경우는 있어도 마진율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동시에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무너진다? 그럼 고평가하거나 뭐 미래의 성장성이 훼손됐기 때문이지 그런 기업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한 매매를 한 건데.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솔직히 내가 이제 그 업계에 몸담고 있고 내가 감각이 좋아. 네. 그래서 이게 아이돌이 신곡을 냈는데 이거 이번 거 대박이야. 이거 뜰 것 같아. 내가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 오징어 게임 2 봤는데 이거 무조건 대박 나. 나 이거 보셨어요? 아직 못 봤죠. 어제 실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실망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 이거 그래서 빠졌네. 그래서 빠졌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재밌었어도 일단 원래 그 전에 한번 빼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패턴이. 네. 그래서 이런 애초에 내가 감각이 있고 업계에 몸담고 있으시고 감각이 있다 하시면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만 하시라. 그거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정치 인맥 테마주는 애초에 세팅을 하고 가세요. 아, 맨날 주식만 하니까 심심해. 심심하네? 오늘은 좀 나 도박도 좀 해볼래. 아, 카지노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인지하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왜 본인이 알고 그걸 선택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너무 제가 막 이렇게 비난하듯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점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 이런 거를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이거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이스타코 막 급등해가지고 뭐 200%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가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월요일장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어요. 오를 대표님의 확률이. 초이스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세요? 뭐 당장 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음부터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월요일까지는 네, 보유해볼까요? 월요일까지는 한번 네. 가져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를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오를 것 같다고 도박하는 거랑 그 투자는 아니잖아요. 오를 네. 것 같다고 도박하는 게 투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게 보시면은 일봉상 21선이 노란색 선이거든요. 여기 이탈하면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자르시고 이탈 안 하면은 한 2,250원 내지 2,500원 선까지 반등 나왔을 때 분할 매도하면서 좀 빠져나오시고 투자 개념의 종목들로 옮겨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애초에 도박 마인드로 들어갔습니다 하면 그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걸 알고 하신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까지는 한번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된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짤막하게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하루 남았습니다. 2024년 마무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환율 1,500원 초읽기 상황인데 뭐 여기서는 1,600원도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2,400은 저는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창조적 파괴,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네.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마 산업구조가 재편될 텐데 그동안 AI가 엄청 강세 띄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급락하면서 AI 관련된 거품이 깨지게 되면은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성장주 수급이 옮겨갈 겁니다. 제가 미리 딱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준비하시면서 따라오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2025년 이제 다음 주인가요? 1월 5일부터 7일인데 다음 주인 것 같아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1월 5일부터 7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CES에서 어느 업종이 많이 부각되는가 메인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 성장주 농사를 지어보는 게 좋겠다.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7일부터 10일인가요? 2025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2025년에는 창조적인 파괴까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딱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될지 또 기대감을 가지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2025년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품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